無傷じゃないんですよ。呪われた夢なんです。アニメーションもそうです。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화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의 이야기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기보단 상황에 맞춰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죠. 영화의 배경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입니다. 주인공 마이토의 엄마 히사코가 병원 화재로 죽으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마이토의 아버지 마키 쇼이치는 아내 히사코가 죽은 1년 뒤 처제 나츠코랑 결혼하며 외가 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때 당시 마츠코는 임신 중이었고요. 이건 마이토의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엄마가 불타 죽었고 이모가 새엄마가 된 것도 모자라 자기 동생까지 생기게 돼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인 거죠. 엄마가 죽은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어찌됐건 아이의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겠죠. 마이토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던져진 11살 아이였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이토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우스노미야라는 소도시로 피난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마이토의 아빠 마키 쇼이치와 같이 와이프가 죽은 뒤 1년 만에 재혼을 했고 그처럼 군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덕분에 불을 쌓게 된 케이스인 거죠. 끔찍한 전쟁, 그 전쟁 덕분에 불을 거머쥐게 됐던 과거. 이 모순은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사를 간 마이토가 새집에서 처음 본 건 외가리 아오사기였습니다. 아오사기는 끊임없이 마이토를 자극하며 금지된 영역으로 그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나타나 마이토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금지된 탑에 처음 접근했을 땐 할머니들이 나타나 더는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줬고 이후 외가리가 나타나 또다시 마이토를 자극할 땐 새엄마 나츠코가 활시위를 당기며 그를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나츠코가 사라지며 마이토는 새엄마를 찾기 위해 금지된 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또한 앞서 말했던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위험하다며 그 탑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렸던 것도 어른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 어른이었으니까요. 재밌는 건 마이토가 탑에 들어가게 된 이유 또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탑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엄마가 아닌 새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외가리가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겠죠. 마이토가 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외가리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것 같아? 너 엄마 시신 본 적 있어? 라는 거짓 유혹을 하기도 했고 마이토 도와줘 라며 마치 엄마의 말을 전하는 듯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이토의 엄마 히사코를 가짜로 만들어내 마이토를 한 번 더 속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자 본성을 드러내며 마이토를 공격하려 했는데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일단 외가리의 설정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보기엔 또 어딘가 이상하고 따지고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정도로 생각하면 쉬운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반대입니다. 외가리였을 때와 아오사기였을 때를 비교해보면 늑대의 탈을 쓴 양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오사기가 외가리인 척했을 때는 센 척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공격할 땐 외가리의 모습이었고 화살에 맞은 뒤엔 아오사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아오사기는 왜 외가리로 변해 센 척하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전 그에 대한 답이 이 장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한 배경에 불과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뭔가를 연상시킵니다. 우기일기, 태양을 가운데 놓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햇살, 그 한가운데서 날아드는 외가리. 외가리 아오사기는 모순적이게도 불타 죽은 마이토의 엄마를 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운석으로 인해 생긴 구조물인데, 이 장면을 잘 보면 버섯 모양의 구름만 없다 뿐이지 마치 원폭 당시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가 불타 죽던 그 장면 또한 어딘가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큰할아버지는 이 탑을 숨기기 위해 새로 건물까지 짓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징물이 우길기 속에서 튀어나온 외가리 아오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오사기의 약점이 7번째 깃털이었던 겁니다. 이 7번째 깃털은 7명의 할머니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요. 엄마를 물로 만들어내봤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마이토. 탑의 존재를 숨기고 숨겨봤자 그게 탑이라고 알고 있는 7명의 할머니들. 다시 우길기를 펄럭이며 역사 왜곡을 해봤자 당시의 목격자들 앞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짓말. 우길기 안에서 튀어나온 거짓말쟁이 아오사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진실인 건 당연한 일이겠죠. 마이토가 그의 불의를 고쳐줬음에도 외가리로 돌아가지 못했던 건 그 때문입니다. 외가리로 돌아가 봤자 진실을 알고 있는 마이토 앞에선 더는 구라가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야. 아오사기가 말했던 이 대사 또한 앞서 말했던 대로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쟁이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요. 탑의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Facciamo la divina potestate. 이 문구는 단테의 신곡 지옥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 중 한 구절입니다. 나를 거쳐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에 들어가노라. 정의는 높으신 내 창조주를 움직였으니 성스러운 힘과 최고의 지혜, 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노라. 내 앞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들 뿐.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는 이 지옥문을 지나 아케론 강가에 도착했고 영혼을 실어나르는 뱃사공 카론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토 또한 이 문을 지나 탑의 지하 세계로 가 바다에 도착한 뒤 뱃사공 키리코와 만나게 되죠. 참고로 바다엔 배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었는데 이 배들은 에도 시대 말기에 일본 근해에 나타났던 흑선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은 이 페리안대에 굴복해 가나가와 조약을 체결했고 약 200년간 유지했던 그들의 쇄국 정책을 강제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부에서 내분이 일어나 다시 천황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대변화를 맞이하게 됐고요. 이 공간을 만든 큰 할아버지는 바로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가로 유추해보건대 그는 막부 시대에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흑선이 도착하며 세상이 변해버렸고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겠죠. 집안의 하녀가 할머니들로 채워져 있었던 건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건 가세가 기울어졌다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큰할아버지가 만든 세상에선 흑선들이 해안가에 도착하지 못한 채 저 멀리서 배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앞서 말했던 모순과 이어져 있습니다. 기어이 흑선을 만들어내 해안가에 도착하지 못하게 막아는 놨지만 그로 인해 흑선을 끊임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아이러니인 거죠. 키리코는 마이토가 가지고 있는 화살을 보며 외가리 깃털 덕분에 네가 펠리컨에게 먹히지 않은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펠리컨들은 왜 아오사기의 깃털에 반응했던 걸까요? 그건 아오사기가 이 세계를 만든 창조주, 큰할아버지와 이어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죠. 외가리가 큰할아버지에게 받았던 명령.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데려온 후계자가 마이토. 펠리컨들이 마이토를 건드릴 수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었던 와라와라의 승천까지 방해하며 생존에 목을 매던 그들이었으니까요. 이 또한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귀여운 와라와라를 사냥하며 아주 흉폭한 놈들처럼 보였던 펠리컨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저주받은 바다에서 먹을 거라곤 오직 와라와라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먹는다고 나쁜 놈이 되는 아이러니. 그대로 굶어 죽던가 나쁜 놈이 되던가. 그런 사정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불태워버렸던 마이토의 엄마 히사코. 그녀의 도움 때문에 불길에 같이 휩싸였던 와라와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이토와 키리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던가요? 화염 속에서 고통받는 현실과 달리 이 장면만 보면 낭만 가득한 폭죽놀이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앞서 말했던 계속된 모순들을 압축해놓은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앵무새 군단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군을 떠올리게 합니다. 큰할아버지의 권력을 탐내던 그들은 전형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수산업에 종사하던 마이토의 아빠 마키 쇼이치는 비행기 조종석 덮개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이는 신풍 특별 공격대, 우리가 흔히 아는 카미카제에 사용됐던 주력 전투기 제로센의 조종석 덮개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영화 속에 나오는 앵무새와도 이어져 있죠. 마치 군대와 같던 앵무새 군단은 큰할아버지가 만든 세상, 그 세계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부렸고, 결과적으로 마치 자살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세상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죠. 권력을 추구했지만 그 권력 때문에 권력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아이러니. 정복을 꿈꾸며 전쟁을 벌였지만 그 전쟁 때문에 원폭을 맞고 본국이 초토화되는 경험을 했던 패전국 일본. 사방으로 뻗어있던 햇살, 그 안에서 날아왔던 거짓말쟁이 외가리. 여전히 우길기를 펄럭이며 야욕을 드러내는 거짓말쟁이 우익들. 큰할아버지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공든탑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엔 막부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흑선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고, 새로 창조한 세상은 지옥과도 같은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후계자는 없고 계획은 실패했고 오직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만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뿐 모든 게 엉망인 상태였죠.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세계를 창조했던 걸까요? 이 영화의 제목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마이토의 엄마이자 큰할아버지의 후손인 히사코가 남긴 책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1937년에 출간되었던 요시노 켄자부로의 소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큰할아버지는 탑으로 사라지기 전 미친 듯이 책을 읽으며 현실 도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 미쳐 있었다는 설정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면 그는 히사코보다 먼저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 후 탑으로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 살아갔던 거고요. 그가 하나씩 쌓아 올렸던 13개의 돌멩이. 이 돌멩이는 소멸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한 번씩 그려보는 아주 기초적인 도형들이기에 전 이 돌멩이들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었던 작품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만든 작품의 수는 수십 편에 달하기에 13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에 담긴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후의 만찬 같은 뭐 그런 의미들 말입니다. 더 나아가 후계자를 찾지 못한다는 설정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현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이 분다 해서 제로센 미화 논란이 일어나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은 지배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자신들이 제국주의를 흉내냈다. 결과적으로 3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전쟁을 했고 원폭이 2번이나 떨어지는 일을 당했다. 주변국의 원한은 없어지지 않았다. 일본이 침략전쟁으로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줬으며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해도 주변국들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일본이 어떻게든 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인터뷰엔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제로센이라는 무기에 애착을 갖는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このね人生上の矛盾については私は戦争協力者じゃないかと僕は若い時やり合いましたけど 리뷰에서 거듭 말했던 모순적인 상황. 미야자키 하야오는 외가리의 탈을 쓴 아오사기처럼 평생을 그 모순적인 상황과 싸워왔습니다. 영화 속 큰할아버지처럼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거대한 탑 안에서 돌조각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면서 말이죠. 그는 후계자를 양성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자신이 쌓아올렸던 왕국이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과거와의 안녕이었을 뿐이죠. 그렇게 각성한 또 한 명의 미야자키 하야오는 마이토였습니다. (11살의) 나이로 급격한 상황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던 마이토. 그 또한 큰할아버지처럼 현실에서 도망칠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돌로 머리를 찌고 자해를 했던 건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처가 있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탑 아래서 만났던 키리코 또한 마이토와 같은 상처가 있었고 그건 새엄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아들이자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된 마이토. 자신에게 거리감을 두는 마이토를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외가리를 물리쳤던 활. 새엄마한테 그 활을 달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직접 만들었었던 마이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엄마 나츠코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존재했습니다. 마이토의 여정은 결국 그걸 깨닫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키리코에게 있었던 같은 모양의 상처. 그로 인해 생겼던 물음표는 새엄마가 화를 내며 내뱉던 말들로 인해 느낌표로 바뀌었고 그 순간 마이토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어 라는 답을 찾게 됐으니까요. 그 때문에 새엄마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 딱 그 정도인 관계에서 엄마로 말입니다. 앞서 전 이 영화가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의 이야기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가 뒤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토, 외가리 아오사기, 그리고 큰할아버지 모두가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라고도 했고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영화를 작업하는 내내 마이토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모순적인 모습 그 자체였던 거짓말쟁이 아오사기를 통해 외가리라는 가면을 더는 쓰지 않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큰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세계, 그 혼란 속에서 만들어졌던 자신의 작품들을 무너뜨리며 회환에 가득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 그가 치유됐을 거라는 겁니다. 전쟁 부역자였던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정작 자신 또한 밀리터리 매니아라는 모순 속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그 모든 나날들로부터 말이죠. 동시에 마치 탑을 꽁꽁 싸매듯 과거를 숨긴 채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 부류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다고. 야욕을 부리던 앵무새가 불러온 참극을 잊지 말라고. 그게 과거의 일본이었다고. 당신들도 탑을 벗어나면 작고 이쁜 앵무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영화 속에선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것도 엄마고 답을 준 것도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이토는 똑똑히 지켜봤죠. 마이토의 여정 속에서 함께 있던 두 엄마 히사코와 나츠코는 분명 답을 줬습니다. 이제 거장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난해하다고 평점 1점을 주던가 아님 찬사를 날리던가. 리우군의 다락방이었습니다.